이 알리, 테무, 쉬인 세 개의 중국의 이커머스 회사의 미국으로 택배를 완전히 이제 차단했잖아요. 이건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만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다. 트럼프는 어젠다 47에서 중국 경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이걸 계속 주장했는데 공식적으로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공약집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디커플링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중국의 힘을 꺾고 중국 경제에 이렇게 타격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뭐 1년 6개월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신의 개입의 저자이시죠, 송이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책을 쓰셨잖아요. 신의 개입. 네.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네. 여러 가지 뭐 각주라든지 저도 참고를 정말 적어가면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얘기를 잘 해주시는 걸로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네네.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교수님이 유명해지신 게 남들이 트럼프 안 된다고 할 때 예. 된다 뭔 소리냐. 네. 그리고 이 책을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첫 질문은 그냥 바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트럼프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선될 줄 알았는데 당선됐고요. 네. 그리고 취임한 이후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트럼프가 일단 그 큰 목표, 특히 이제 미국의 황금 시대라는 큰 목표를 제시하고서 진짜 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공약,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 계속 그 끊임없이 그 물론 행정명령으로 표시되는 그런 그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 네. 저는 그것이 진짜 제일 부럽기도 하고 제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트럼프는 하고. 이제 1월 20일 날 낮 12시에 취임식을 했습니다만은 취임 선서도 했는데 그 전날 그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탈 원 아레나라는 곳에서 지지자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나는 내일 취임을 하면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가 국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겠다. 그 말을 했는데 진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쉬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계속 언론에 예. 나오는 걸 보면 네. 진짜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 것이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트럼프의 생각이나 의중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이방카와 그 사위, 그 남편, 그 제레드 쿠슈너, 그리고 스티브 배논 이런 몇 명, 5명, 1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백악관은 물론이고 내각이 모두가 일체돼서 그 트럼프 충성파, 완전히 트럼프 원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1.0과 2.0을 봤을 때 2.0이 1.0 대비 거의 속도 지금 트럼프 1.0의 한 몇 달치를 지금 거의 보름치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1편보다 재미있는 2편이 없는데 예. 이번 편은 좀 다릅니다. 예. 트럼프 2.0은 좀 달라요. 예. 확실히 그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거 그냥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리고 좀 더 부연을 하자면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 연설 그리고 지난해 11월 6일 날 그 승리 연설 빅토리 스피치에도 얘기했는데 미국의 황금 시대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황금 시대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질 만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롱, 강하고 세이프하고 프로스퍼러스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we deserve.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 is what we have to have.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만한 진정한 미국의 황금 시대다 그랬는데 트럼프의 이 취임 후 16일째인데 그 하는 행동이 스트롱,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죠? 그리고 세이프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프로스퍼러스한 미국을 만들겠다.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린랜드라든가 또 파나마 운하 이런 거를 뭐 그거는 그 두 가지는 사실 강하기도 하고 세이프, 안전을 위해서긴 한데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사실 관세 이런 걸 높여가지고 뭐 캐나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 30일 또 유예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역시 강한 미국, 안전한 미국을 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번영하는 프로스퍼러스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트럼프의 이 4년 동안의 공백, 정치적 야인 생활이 있었지만 그 동안에 트럼프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젠다 47대 대통령을 해서 이제 그 됐을 경우에 대비한 이제 공약을 거의 1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동영상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강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강한 것, 미국의 이 번영을 그 골든에이지를 황금시대를 막는 가장 큰 경쟁자이자 장애물이 중국인데 중국을 이 물리치고 격퇴하는 것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나온 이 알리 테무 쉬인 이 세 개의 중국 택배 회사가 아니죠. 중국의 이커머스 회사의 미국으로 택배를 완전히 이제 차단했잖아요. 물론 뭐 한정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미치는 그 중국의 개인 사업자 또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800 미만인 경우에서는 소액 상품에 대해서 면세를 허용했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하겠다. 그리고 그 면세라는 것이 사실 통관 절차도 없고 세관 검사도 안 하고 오니까 그 안에 사실은 크고 작은 아주 작은 양의 펜타닐 같은 것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도 있고 또 불법 입국해서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오는 입국자들 중에 중국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전달되면 이게 언제든지 미국 사회에 진짜 암세포처럼 전달될 수 있는 루트가 바로 이 택배였는데 이것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만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다. 그 트럼프는 어젠다 47에서 사실 중국 경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토탈 인디펜던스 프롬 차이나 이걸 계속 주장했는데 뭐 공식적으로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공약 집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디커플링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중국의 힘을 꺾고 중국 경제에 이렇게 타격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뭐 1년 6개월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그죠? 이 수출을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대신에 값은 좀 비싸더라도 아마존을 이용하든가 또 한국이 앞으로 쿠팡이 좀 본격화한다면 쿠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미국 사람들 살 수 있는 거죠. 뭐 미국 그 중국 상품 꼭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마존 주가 그리고 쿠팡도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 네네. 미국으로 좀 주식까지. 네. 미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쿠팡이 대만만 할 게 아니라 그러네요. 미국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알리테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에 중국에서 수출 수입 이렇게 빼보면 1조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엄청난 과잉 생산 국가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물건을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 죽어요. 경맥 동화 옵니다. 경맥 동화. 이게 풀리지가 않으면. 그렇죠. 근데 이걸 테무를 막아버린다. 이러면 중국한테 좀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물량들이 알테시 이것이 한국 같은 데로 또 중국이 밀려 들어와서 한국이 진짜 이 엄청난 안 그래도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거를 중국으로부터 피해 중국 저가 상품의 공습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그런 걸 좀 해야 됩니다. 중국을 두려워해서 계속 어영부영 눈치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사실은 시진핑에게 체제 위협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거 시진핑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자영업자들 아니면 그 조그마한 상품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도 민심에 큰 영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관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멕시코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에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을 보면은 중국은 10%인데 뭐 캐나다는 25%야? 이거 캐나다를 싫어하는 거야? 뭐야?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특별히 중국을 봐줘서가 아니고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2017년부터 4년 동안 1기 때 벌써 그 2018년인가에 관세를 때렸어요. 맞아요. 고율 관세가 20%인가 고 약간 또 항목별로 다릅니다만은 그걸 때린 상태에서 그걸 바이든 정부에서 전혀 폐지하거나 깎지를 않았어요. 다시 그 관세를 뭐 예를 들어 20% 하던 걸 10%나 5%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0%인 거고 지금 이제 멕시코, 캐나다는 US MCA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거의 관세가 아주 낮거나 뭐 없는 상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공약에서 내걸었던
보편적 기본 관세, 유니버설 베이스라인 테리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아직 이제 발표도 되지 않았고, 이거는 두 가지 이유. 펜타닐 유입이 두 곳으로부터 계속 끊이지 않는다. 중국도 물론 그것도 해당됩니다만. 그리고 또 멕시코, 캐나다에서 불법 입국자들의 통로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미국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그 안에서 못 따도록 이렇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요구를 내걸고 그 조건부로 그걸 너희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 두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25% 추가, 또 25% 관세, 또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관세를 이제 얘기한 것이 만약에 이제 펜타닐 유입과 불법 입국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어떤 캐나다와 멕시코가 성의 있는 그렇죠.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이제 벌써 발표 났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맞대응을 하겠다, 맞불 놓겠다고 하더니만 불과 24시간도 못 돼가지고 그 트리도하고 또 멕시코 대통령이 항복해서 그 1만 명의 군 병력을 내서 그 불법 입국자도 단속하겠다. 아하. 또 무슨 그 이걸 해서 펜타닐 자르 뭐 이런 걸 임명해서 펜타닐 단속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좋다.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일단 30일 동안 유예 기간을 갖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트럼프는 딴 거 하지 않고 굳이 가서 뭐 정상회담 하거나 아니면 뭐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말 몇 마디 가지고 그 간단히 일단 해결한 거죠. 그 실천하는 걸 봐서 다음에 3월 달에 25%를 그대로 할지 아니면 폐지할지 그럼 예를 들어 10%로 할지를 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임 이후로 트럼프가 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의 좋은 점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좀 주제를 바꿔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사람들은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뭐 과장만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정치인 또는 세계적인 그 대통령의 모습과 트럼프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맞아요. 완전히 다른 이 퍼스널리티와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공인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어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은 물론이고 진짜 조그마한 어디 시장 선거도 시의원 선거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 그런 배경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으로 성공을 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것이 이 거친 세상에서 25살부터 이제 5살 때부터 부동산 디벨로퍼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 밑에 같이 있으면서 했는데 그때부터 배운 것이 이 어쨌든 간에 나쁜 소식이라도 언론에 크게 나와야 된다. 또 화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사업을 하면서 또는 협상을 할 때도 훨씬 유리하다. 아하. 그죠? 그래서 꼭 좋은 사람 뭐 우리 이 대표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소문 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만나면 진짜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예측 불허야. 이런 어떤 무서운 소문도 나쁜 얘기도 좀 위어드한 것, 영어로 그죠? 위어드한 것들도 오히려 그것이 협상이나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특별히 체득한 사람이에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거래 기술 1987년 41살 때 쓴 책에 보면은 이 트루스풀 하이퍼볼 진실이 된 과장 이런 거를 자기는 즐겨 사용한다. 진실된 과장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 다른 사람이 실제 피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죠? 단지 내가 말을 좀 뻥튀기기도 하고 거칠게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아요.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꾸는데 아니 이것은 나의 테크닉이고 나만의 스타일인 것인데 듣는 사람이 어떨 때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피해되는 건 없거든요. 그죠? 뭐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그 회사 주식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기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는 원래 79세가 되는데 올해 6월이 되면 계속 이게 평생의 이 테크닉, 자기의 어떤 브랜드이자 자기의 전략적 상품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17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물론이고 되기 전에 선거 유세할 때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아주 확실하게 그 사람의 길을 뺏고 또 혼을 뒤흔들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공격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협상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트럼프가 진짜 그죠? 어떤 그쵸. 사람인가? 맞아요. 도저히 예측을 못하겠다. 이게 뭐가 진심이냐? 이런 식의 그걸 주는 거죠. 진짜 진실된 과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딱 그 썸네일이랑 똑같은 거다.
그렇죠. 썸네일이 좋아야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누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 맞습니다. 이제 썸네일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컨텐츠 그 트럼프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영향을 주기 위한 그렇죠. 어떤 조치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책에서도 소개한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것 중에서 이거는 좀 꼭 알아야 되겠다, 알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 한국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특히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고 또 말이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틀린 말이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윤리적인 또 조선시대의 어떤 군자, 도덕 군자적인 생각 또 대통령이다 그러면 세종대왕님 같은 분, 정조대왕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약간 선입견 내지 관념이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라 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든가 뭐 케네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멋지게 그죠? 참 인품도 훌륭하다 이런 포장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탄핵으로 옛날에 했던 뭐 닉슨이라든가 또 카터, 뭐 클린턴 등등이 있었지만은 뭐 그분들이 크고 작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훌륭한 인격자였다 이런 식의 이제 선입견이 한국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트럼프는 그 인격적인 측면, 그거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또는 중국의 고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공자, 맹자에만 추종된 그죠? 또 그리고 삼강오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심보감. 그런데 충실한 지도자상을 갖고 있으나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손자병법적인 사고방식, 세계관, 철학,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손자병법의 핵심은 손자병법적 사고방식. 네. 손자병법의 특징은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관세를 가지고 멕시코, 캐나다를 그냥 제압해버리고 그런 거 버트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대해서 트럼프는 2009년에 Think Like a Champio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하는 첫 번째 책을 꼽는다면 손자병법이다. 이것은 오히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손자병법은 13개 장으로 이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6,000자 되는 글자인데 하여튼 간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병자궤도, 전투라는 것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은 궤변할 때 궤자,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현혹시키는 것이다. 나의 의도를 결코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를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시진핑을 아주 그레이트 리더라고 하다가 얘는 엄청난 독재자다 이렇게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유화적인 걸 하다가 또 이렇게 아주 강경한 정책도 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트럼프는 뭐 이 반중 뭐 한다 그래 놓고는 아니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소프트하냐? 25% 멕시코 캐나다 하면서 중국은 10%만 하고 또 예를 들어 뭐 빨리 뭐 가서 만나고 싶다든가 또 뭐 와서 취임식에 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야 상당히 트럼프는 부드러운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중국하고 안 싸우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그것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죠? 트럼프 자체를 봐야지 원래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냐? 그래서 인간 이하다, 말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들만의 감정 소모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트럼프를 알게 되셨고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 계기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그때 이제 2020년 1월에 세상을 바꾼 7인의 자기 혁신 노트란 책을 한번 썼었습니다. 그래 그 중에 이제 7명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2020년 1월이면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1년 후에 이제 물러났는데 1990년대 말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뭐 싱크탱크 CSIS라는 곳에 연수도 하고 또 학교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 미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2015년 6월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또 2016년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트럼프가 보니까 너무나 미국 언론에 큰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세계인 언론사인데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죠? 뉴욕타임스 보고 페일링 미디어, 망해가는 언론사, 또 국민의 적이다.
에노미 오브 더 피플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 뉴욕 타임스도 막 트럼프는 대통령도 아니다 그러고 뭐 비난하는 것도 비리를 까발려 가지고 뭐 퓰리처상도 받고 그래서 야, 이 누가 말이 맞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제가 언론사에 오래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말이 맞는 건지 뉴욕 타임스도 틀린 거 하진 않았을 텐데 트럼프도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사기꾼이나 아니면 뭐 허당인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게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그죠? 최소한 미국의 대학이라든가 지식인이나 싱크탱크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과연 트럼프의 진실에 뭐가 맞는가? 그래서 딴 걸 해설서를 안 보고 트럼프가 쓴 책들을 몇 권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때 이 7인의 자기혁신 노트라는 책을 쓴 가장 큰 의도도 딴 사람이 해설한 거를 여러 개를 그냥 쭉 짜집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트럼프의 워딩을 책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진짜 이번에도 여러 참고 물론 레퍼런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걸 중심으로 하자. 그 한 80%는 최소한 그거로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쓴 책들을 몇 권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한 Think Like a Champion, 또 2015년에 쓴 Crippled America, 2011년에 쓴 Time to Get Tough, 2000년에 쓴 America We Deserve. 이게 대표적인 이제 트럼프의 정치관, 사회관, 또 세계를 보는 인식을 보여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트럼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Think Like a Champion 그 책은 일종의 자기개발서, 나는 어떻게 평생에 30대, 40대, 50대 이때까지 노력을 했는가. 2009년에 쓴 책이니까요. 그런 걸 보여준 책인데, 그런 걸 보면서 트럼프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크구나. 예,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2020년 1월 낸 책에서 첫 번째를 손정희, 두 번째를 트럼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하고 손정희 많이 비슷합니다. 네. 뭐냐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작년 12월에 가서 손정희가 또 두 번째 만났지 않습니까? 네. 8년 전에도 만났습니다만 $1,000억 투자 그리고 10만 명 고용하겠다. 그 AI 인프라 뭐 그죠? AI 데이터 센터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트럼프가 거기에서 더블로 해서 $2,000억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손자병법을 두 사람 모두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손정희도 자기가 손씨여서 그런지 몰라도 손자병법을 아주 탐독을 했어요. 네. 손정희는 20대 초반에 그 회사를 만들고 나서 만성 간염이 걸려 3년 반 동안 그 투병을 했는데 그때 제일 열심히 읽은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거의 따서 5글자, 가로 5글자, 세로 5글자에서 5 곱하기 5 제곱병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제가 봤을 때 손정희는 둘이 서로 배짱이 맞는 겁니다. 그러네요. 스타일이.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손정희 불러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진행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하여튼 결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보름 좀 넘은 와중에서 야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너무 이게 세상을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뭐 닥치는 대로 싸우고 뭐 그린랜드도 뺏으려 하고 파나마 운하도 그러고 또 멕시코 뭐도 되고 심지어 가자 지구도 거기에다가 뭐 미국이 해가지고 휴양지를 건설하겠다 그러고 뭐 자기 식민지로 하겠다는 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또 트럼프가 그리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잘 탐구를 해야 돼요. 탐구를 하고서 이걸 차분하게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주식 투자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뭘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그냥 감정적으로만 또 특히 이거는 미국 언론들이 많이 이제 이 트럼프 못하는 거 아니면 이 반대하는 그 약간 미워하는 감정이 많거든요.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가 대부분 이제 리버럴 성향, 이 보수 성향이 리버럴 성향에서 보수 성향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만 보면 흥미 위주로 하면 다 트럼프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비판적인 것만 보여요. 그래서 야 트럼프 쟤 하는 거 보니까 뭐 1년도 못 가서 망하겠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안에서 내분이 나서 자기들끼리 이 진짜 분열이 돼서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도 헤어지고 뭐도 하고 완전히 뭐 이 4분 5열 자기들 내부 분열만 되지 않는다면 이 진용이 계속 그 탄탄하게 트럼프의 어떤 리더십 아래에서 최소한 뭐 2년, 3년은 이렇게 갈 겁니다. 네. 끝까지. 다음 주제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이 더 가속화될 것 같아서 트럼프가 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미국 국민들의 위기 의식이 또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책에 보면은 미국이 생각보다 좀 늙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부채와 관련된 얘기는 저희 채널에서 워낙 제가 막 말을 해놔가지고 그 흥미로웠던 부분은 사법 시스템이나 군사력도 그렇게 지금 비만이 많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미국 그러면은 탈냉전 이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구소련 무너진 이후에 진짜 막강한 슈퍼파워로서 그죠? 현재도 거의 30년이 넘었지만은 그 위세, 그 위용, 그 프레스티지가 계속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이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평화잖아요. 맞아요.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물론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해왔지만은 그 와중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기강 긴장감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거죠. 워낙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이제 그리고 또 잘 나가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 뭔가 좀 폼 나고 말이야 좋은 거. 뭐 미국의 국익만이 아니고 그 뭐 외국 사람들 이민자들에게도 아주 관대하고 그렇죠. 또 외국에 대해서도 많이 베풀어주고 또 국내에 있어서도 이 성소수자 또 못 사는 사람들 뭐 여성 또 외국 인종 이런 사람을 특별히 대우해주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죠? 약간 뭐 그게 착한 것처럼 느껴지죠. 착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종의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 또는 이제 깨어 있음주의. 깨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죠? 뭐 동성애도 막 하는 거 앞으로 이게 흐름이야. 또 트랜스젠더 이런 것도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지. 야 뭐 남성 여성만 어디 세상에 두 종류의 성만 있다. 이게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살아보다 보면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였지만 나중에 보면 난 여성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수술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점점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트럼프가 취임식 연설할 때 그 멘트 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친 거 좀 그렇죠.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 식의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표출된 것이 깨어있음주의라 그래서 워키즘이기도 하고 또 DEI 문화, 다이버시티, 이퀄티, 인클루전, 그죠? 그래서 뭐 능력이 없더라도 뭐 소수자, 소수인종, 또 여성 이러면 무조건 대우해주자, 또 배려해주자. 또 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도 특별히 어떤 반드시 뭐 군대에도 이런 걸 다 오픈해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게이든 뭐 레즈비안이든 뭐든 간에 뭐 트랜스젠더도 뭐 군대 주요 간부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점점 이 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른바 실력주의, 능력주의가 아니고 약간은 그 온정주의 내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근육질의 미국이 아니고 그물르물하고 소프트한 나라가 점점점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도 그렇죠. 없고 원칙도 없고 기강도 없고.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물론 이제 헤지펀드 거부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또 대표적으로 가졌어요. 자기가 야 내가 이 뭐 보수 우파 이런 것만 계속하면은 폼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고리타분한 냉정적 사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리버럴 진보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을 거기에 앞장서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연방 판사라든가 주에 있어서도 고위직 판사 검사들을 상당히 이제 투표로 해요. 선거로서 선거로 이제 뽑는데 거기에 자기하고 이념을 동일시하는 사람들 리버럴 또 좌파 이념이랑 이런 겁니다. DEI 문화라든가 또 이런 워키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판사 검사들이 돈을 막 선거 자금을 많이 대줬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하거나 그래도 이 워키즘이나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웬만한 마약, 웬만한 뭐 이게 남의 강도행위 또 뭐 편의점 들어가서 아니면 이렇게 점포에 가서 돈 훔치고 뺏고 강도해도 얼마까지 몇천 불 이때까지는 다 그냥 무죄로 다 때리는 거예요. 판검사들이. 기소도 안 하기도 하고 물론 주에 따라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점점 마약도 늘어나고 범죄도 높아지고 불안해지고 근데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는 자기가 진짜 엄청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원칙도 없어지고 기강도 없어지고 또 성의 종류, 젠더의 종류도 30몇 개, 40몇 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성의 종류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LGBTQ는 뭐 무지개 색깔 이렇게 뭐 해서 그거는 몇 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의 뿌리인 기독교 문화,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이 군대도 몇십 개면은 가정이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여성으로 트랜스젠더가 되면서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같이 살지도 않고 그냥 가족 관계도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학교나 도서관에서도 권장 도서가 이런 LGBTQ 조장하는 그런 것들. 특히 뭐 이 민주당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또 이것을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그렇죠. 난 여자인 것 같은데 성전환 수술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행 갔을 때도 잘 보면 있는데 성중립 화장실. 또 화장실 가면 성중립 화장실. 남자의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이라고 이런 것이 백악관에도 설치하고 오바마 때부터 또 공중 화장실에도 가면은 남자 여자 같이 쓰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 소수자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 이게 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예전만치 않아져 버렸다라는 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 겉으로는 뭔가 패셔너블하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병들어가고 약화돼지고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의 이런 상황까지 유심히 관심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스스로는 많이 이렇게 미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미국이 과연 얼마나 서스테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부채는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거의 100일마다 아니면 4개월마다 1조 달러씩 빚이 늘고 있고 이러면은 또 중국은 얼마나 거세게 그죠? 미국을 추월하려고 노력도 하고 경제력 군사력도 키우면서 또 펜타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국을 와해시키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불안감 야 이렇게 민주당 정권의 이런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DEI, 워키즘으로만 하다가는 미국이 2등 국가, 3등 국가가 되겠다. 그런 데 대한 위기감과 이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고 해서 현재 미국의 존재, 지위, 자기 자신의 뭐 존재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물론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느끼는 거죠. 내 개인과 가정도 흔들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면은 또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진짜 저물어 가는 나라, 2등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을 거의 다 많은 미국인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장에 다 일어나서 이제 박수를 치지. 뭐 트럼프 무서워서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 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표로 이어지고 이제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됐었던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이제 나왔던 단어들이 이제 상식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상식 아니냐, 상식. 이게. 레볼루션 오브 커먼센스 이런 말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커먼센스가 혁명을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막 반대쪽, 상식이 반대쪽으로 갔다라는 인식이 이제 이 트럼프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좀 늙고 허약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골든 에이지로 가겠다라는 이제 모멘텀을 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외부의 적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뭐 판타닐부터 시작해서 생각지도 못한 걸로 계속 공격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은 지금 미국을 어떻게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중국은 첫 번째가 이제 지구전입니다. 시간을 끄는 전략. 이거는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이제 1930년대 아주 자기들이 중국 국민당에 비해서 이 병력과 또 이 여러 가지 파워가 그 100분의 1 아주 뭐 미미했을 때 심지어 0.1%에 불과했을 때에도 이 시간을 끌어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단일 지도 체제, 단일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그 국민당이 자기들보다 100배, 1000배 강했지만은 하면 되겠다 그래서 10년, 20년 노력 끝에 1949년에 마침내 중국 국민당을 대륙에서 쫓아내고 대만으로 쫓아내고 자기들이 패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싸움이 단순히 1, 2년 내에 트럼프 4년, 아니면 바이든 4년, 뭐 최근 오바마 때부터 10년이 아니라 진짜 30년, 40년, 50년, 심지어 100년 전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전부터 사실 준비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장기전의 태세, 지구전의 태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을 고립시키고 세계를 포위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걸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뭐 맛보기인 거고, 파나마하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이제 중남미는 맛보기인 거고, 결국은 유럽하고도 싸울 수 있고, 그쵸. 또 아시아의 동맹국인 우리 한국이나 일본하고도 또 갈등을 빚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틈을 타서 그 중국은 그 이 이른바 트럼프의 미국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거기 약간 뭐랄까 질려버렸다든가 그죠, 식상해하는 그 동맹국들하고도 그렇고, 또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이런 데를 자기들이 계속 1대1로란 걸 하잖아요, 그죠. 원 벨트 원 로드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뭐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깔아주고 이런 거, 그래서 자기들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는 친구고 나쁜 의미에서는 사실 매수 내지 해서 자기들이 이제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역시 중국 공산당의 1930년대, 40년대 한 농촌 중심으로 한 도시 포위 전략.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 그때도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는 어차피 공산당에 대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이 부자들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고 없으니까 농촌에서부터 자기들이 인심을 얻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낮은 데서부터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화웨이도 사실 이런 전략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통신 장비, 또 휴대폰, 여러 가지, 또 심지어 AI까지 하는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중국은 중국 자체 공산당의 이렇게 보면 기본 전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네요. 이걸 국제적인 차원에 더 늘린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기 이런 걸로 해서 전쟁 절대 안 하죠. 그쵸. 아직까지는 티나니까. 아직까지 하면은 중국이 져요. 미국을 이길 수 없어요. 뭐 해군 함정수가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뭐 항공모함 이제 3척, 4척도 나오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보이는 전쟁, 하드웨어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심리적인 전쟁, 또 해킹 전쟁, 사이버 전쟁, 또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폴리티컬 워페어, 이걸 해서 뭐 진짜 밑에 미국의 시의원, 또 지방의 주의원, 뭐 연방의원, 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매수하고 또 스파이 행위하고 또 펜타닐로 해가지고 그쪽을 미국 사회의 정신적 또 육체적인 거 이런 걸 계속 교란시키고 사실 그런 이 복합적인 보이지 않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 또 미국의 이제 이 뭐 군사 전략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스텔스 워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스텔스 워. 예, 하고 있죠. 모르게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그럼요. 미사일 쏘는 거죠. 이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거 해킹 이런 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 말씀 정리를 해보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정책은 지구전이다. 네. 그리고 미국을 고립시켜라. 포위하는 그리고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은밀한 있겠네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전을 한다는 거는 시간이 가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네. 판단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뭐냐면 이제 중국은 절대 당이라든가 정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이 지금은 10년 넘었습니다만 20년 뭐 하고 나서 뭐 30년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나이가 한 90 넘으니까. 근데 충분히 한 다음에 또 누가 오더라도 이 중국 공산당의 논리나 체제에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중국 봉쇄를 하다가 중국이 또 약간 뭐 소프트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미국, 중국은 민주주의의 단점이죠. 그 단점이죠. 네. 예, 일관성 있게 하고 계속 국가 자본주의, 국가 총력 체제를 하니까 미국을 따라잡기, 미국을 괴롭히기, 이걸 계속 일관되게 10년, 20년, 30년을 하니까 2049년까지 지금 24년 이래 남았잖아요. 네. 그때까지 하면은 자기가 중국이 세계 1등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흑백 갈등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조장하는 겁니다. 그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은밀한 전쟁 중에 하나가 그런 이 SNS라든가 뭐 틱톡도 거의 해당됩니다만 개인정보 빼내는 거 이외에 그걸 통해서 가짜 사이트라든가 유령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그 미국의 불안한 내러티브, 그죠? 그리고 선동성 내러티브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에 그 흑인 한 명이 그 뭐 이 경찰관이 그 단속을 받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시위가 나서 이게
폭동도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거기에도 사실상 중국이 그거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일부의 친중 이런 사람들이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더 확산시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지구전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고요. 그럼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을 고립시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도 중국을 고립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립시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너 빼고 나 빼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우리 편 이렇게 있다. 나는 우리 편 여기 있어. 약간 땅 따먹기 느낌이에요. 옛날 그렇죠. 그 제국주의 시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 얘기하고 캐나다 얘기하고 파나마 운하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대국은 예전에도 그렇고 이 19세기 근대 국가 체제 이후 1648년 웨스트팔리아가 이제 근대 국가 그걸 시스템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네. 그 이후로 보면 다 이제 이른바 세력권이라 그래서 네.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그 세력권 정탈전이에요. 그 뭐 가까운 예로는 1945년 이후에 그 냉전 시대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세력권, 또 이쪽에 공산주의 블록 세력권, 그죠? 그 나토와 코메콘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 이 탈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구소련 붕괴한 이후에 세계화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죠. 세계는 평평하다. 그런 토마스 프리드만의 책 제목처럼 완전히 이거 장벽이 없어지는 국경의 구분이 없어지는 세계화 시대가 됐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끝난 거죠. 완전히 끝나고 지금 중국이 그 이유는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명백한 목표를 내걸고 중국이 미국 타도작전,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경제력과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와해 작전, 붕괴 작전을 같이 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그냥 선의로 대해서 그 중국을 선의로 대해서도 안 되겠고 세계가 미국이 이렇게 되는 거를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사실 없어요. 맞아요. 다 자기 나라만 EU는 EU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지. 저희가 뭐 미국 가서 그런 거 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미국이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겠다. 그것이 트럼프의 주장이고 트럼피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출된 것이 Make Great America Again, 마가,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미국의 황금 시대, 그죠? 아메리카 펄스트 이런 게 진화돼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의 황금 시대. 그래서 America is back이라고 백악관의 새로 홈페이지에 타이틀 제목이 프론트 화면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미국의 그 야성, 전투력, 번영 이것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난해 11월 5일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과 그 이념에게 일종의 4년 동안 그럼 트럼프 당신이 하는 이 슬로건과 구호와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잘 만들어 봐라라고 맨데이트 명령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거를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상 많은 그 활동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지만은 취임하고 나서는 더 거침없이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거기 이제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 우리는 너무 착하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중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착하게 뭐 계속 그냥 그냥 그러고 그렇죠. 있냐. 그렇죠.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저도 막 느낌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더 이제 그 냉전처럼 이렇게 더 갈등이 심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모양새는 그 엄청난 이 뭐랄까 빙산 밑에서는 엄청난 그 뜨거운 갈등이 벌어지지만 겉으로는 이 강대국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유하게.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을 박멸시키겠다. 자기들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게 사실상 목표인데 그렇죠. 디커플링도 하고 토탈 인디펜던스 하겠다는 건데
이게 금방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이 최근 30년 동안 조금 더 길게 가서는 중국이 개방을 한 70년대 후반부터 이 중국이 세계 경제 통합되어 있고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RTC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방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중국이 이제 계속 미국은 그런 강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단 이제 냉전과 같이 무작정 완전히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뭐 군비 경쟁하듯이 그렇게 옛날식의 패턴이 아니고 진짜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아하.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전략.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미국과 중국이 잘 버티느냐, 오래 버티느냐, 그리고 내부에서의 그 내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RTC를 때린 거는 미국이 진짜 이 아주 어설픈 이거 별거 소문도 큰 소리 안 하고 하지만은 중국으로서 상당히 뼈아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신의 개입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송희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트럼프가 어떻다 이런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안미경중이라고 얘기하죠. 네. 경제는 중국한테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써왔다는 전략이에요. 네. 약간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양다리 걸치기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게 네. 트럼프 시대에도 점점 상황은 갈등은 심화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미 경중이라는 것은 이제 1992년 우리나라가 그 한중 수교를 하면서 이제 그쵸. 서서히 이제 이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뭐 2007, 8년 또 2010년, 20년까지 계속 쭉 됐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미국이 그때만 해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허용을 해준 겁니다. 허용해 준 거죠. 허용해 준 거죠. 예, 2001년에 이제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미국이 사실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에 통합됨으로써 중국이 이제 민주화라든가 최소한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조금은 더 진보돼 바뀔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끌어들였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서로 이제 한국과 여러 가지 이제 분업 체계 내지 서로 호혜적으로 그죠 같이 통합되도록 이제 한국도 그걸 허용해줘서 한국이 마침 이제 중국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노하우도 주고 기술도 주고 그러면서 또 상품도 많이 팔고 많은 그 이른바 이제 안보는 미국이 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많이 얻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좋은 전략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이 이제 2013년부터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됐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서서히 이제 그런 목표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2049년까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 것이 1949년인데 100년이 되는 해에는 그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서 그동안에 아편 전쟁 때부터 이 수모를 겪은 100년의 치욕을 갖겠다. 네네. 이런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2025년 올해죠 사실, 그죠? 25년까지 중국이 10개인가 뭐 8개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제조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이런 건데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제조업에서만 1등을 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그 2049년에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그걸 단계로서 그걸 꼽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하게 기술 경쟁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한국에 와서도 기술자들 빼가기도 했지만은 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기술 탈취, 해킹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하버드대 뭐 석자 교수, 물리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또 매수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나중에 또 잡혀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두 명 드러난 것이 한두 명이지 실제로는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중국이 점점점 이 자기들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외교 무대에서도 늑대 외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또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뭐 겁박을 했잖아요. 협박을. 네. 우리나라는 특히 사드 문제. 사드 때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세상이 이제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무렵 트럼프는 그걸 아까 말씀드린 11년 이때부터 중국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고 후진타오와 오바마가 그렇게 서로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중국에게 모든 걸 뜯어 뺏기고 있는 샌드백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2011년에 타임 투 겟 터프에서 그걸 막 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바마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냥 야 뭐 중국 얼마나 크냐 뭐 우리하고는 잽이 안 돼 걔들은 뭐 짝퉁만 만드는 나라야 이런 식의 생각을 나이브하게 가졌는데 트럼프가 그런 경고장을 날리면서 실제로 점점 중국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 1등이 막 됐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견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중국과의 대전쟁 관세 전쟁으로 2018년에 시작을 했지만 관세 폭탄으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이른바 미중 신냉전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죠? 진행 중인 거죠. 진행 그죠? 중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서로가 아주 30년 동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한 정권 4년 만에 미국 기준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해결도 분리되는 과정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안미 경중이라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2023년에 180억 달러 대중 무역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보다 한국이 항상 앞섰던 분야, 뭐 조선이라든가, 뭐 선박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또 뭐 석유화학 이런 데서 다 우리가 역전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많이 그 산업 업종에서 정면 충돌, 정면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잘하는 걸 미국 중국이 지금 다 따라와가지고 그렇죠.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도 LNG선이라고 하는 가스선, 특수선을 그렇죠. 제외하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HBM이라는 특수한 그 이제 반도체 이런 걸 그렇죠. 제외하면 너무 많이 따라와서 그렇죠.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미 그렇죠. 뺏겨버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그 경제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나 이런 고민이 돼요. 예.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중국 시장이 넓고 뭐 중국이 뭐 하니까 우리하고 뭐 이사 갈 수 없는 사이다. 뭐 중국에 지난번에 싱하이밍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한국에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이 중국은 너 잘해 뭐 이렇게 미국에 베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중국에 베팅하거나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는 결국은 중국의 세계 1등이 된 품목의 업종에서 한국은 하청 국가, 아하. 그죠? 거기에 그냥 저쪽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죠? 뭐 하청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물품 공급하는 나라, 그 정도로 될 것이지. 야 한국 너들이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는 세계 1등 계속해. 절대 중국이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면 과거에는 현대차가 중국에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도 그럼요. 진짜 많이 팔렸고요. 지금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사로 들어갔다가 좋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롯데 쇼핑도 그렇죠. 전부 철수하고 네. 막 쫓겨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스탠스는 이제 어디에 붙을 것인가 그럼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할 때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도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한테 베팅을 했을 때 큰 수익을, 그러니까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을 때 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그렇죠. 자기가 그냥 돈을 맞습니다. 들여서 게임에 들어가서 그렇죠. 미국이 이기도록 만들었기 만들어졌죠.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그때 그렇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 도지 자리 한 잔 줘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관계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이 미국이 이기는지 중국이 이기는지 좀 보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편에 들어가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미 늦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뭐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요. 우리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실력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중진국,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 네.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고 또 군사력으로 봐도 세계 6, 7위, 무역으로도 세계 6, 7위,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도 세계 뭐 6위 또는 5위권 안에도 드는 나라인데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 미국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트럼프가 지금 마땅찮은 면이 많아요. 폭군인지 어떤 식민지를 하는 제국인지 뭐 완전히 좀 아무런 기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중국 또는 시진핑의 그 뭐랄까 후배들이 하는 시진핑 키즈들이 하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미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본하고 같이 편 맺겠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인도양도 건너편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다면 선택지 없어요. 그냥 먼저 들어가서 미국이 이기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죠. 기여하는 그렇죠. 게 그래서 낫다.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이 이 신의 개입에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트럼프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 편견, 참견을 하지 말고 트럼프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트럼프가 이제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왜 트럼프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의미라든가 요거를 그냥 담담하게 네.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트럼프의 의도라든가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 이걸 보면은 한국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트럼프가 뭐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악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은 그 독재자들하고 악수 안 했습니까? 회담 다 했잖아요. 네. 저는 뭐 독재자 편이야, 김정은이 편이야, 뭐 누구 편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하고 손잡아서 자유주의 세계를 완전히 넘겨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하지 말고 담담하게 보면서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트럼프의 성공, 미국의 성공, 미국의 부흥이 황금 시대를 만드는 것이 한국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트럼프를 이해하고 트럼프를 도와주고 트럼프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또 도움을 받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것인가? 그거를 잘하면은 트럼프 2기가 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1945년 이후로 있었던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때 가장 큰 수혜를 많이 받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제조업 강국을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입지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미국은 제조업이 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을 잘 레버리지 하는 게 좋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됐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또 많이 올린다며, 우리한테 뭐 좋은 게 없다며, 뭐 관세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시각들이 많아서 네. 이 선뜻 미국을 도와주거나, 막 트럼프가 잘 되게 해주거나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실 너무 짧은 생각인 거죠. 우리만 생각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올해에 우리가 내는 것도 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네. 이걸 우리나라 5천만 인구로 나누면은 3만 원이에요. 물론 갓난아기부터 8, 90 노인까지 다 한 거긴 합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포함한 그 중국 사람들에게 건보료 혜택을 주는 것이 1조 4, 5천억이 된답니다. 그게 거기에도 1조 4, 5천억 쓰고 여기에도 1조 5천억인데 뭐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럼 똑같이 거기 쓰는 거는 진짜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베푸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 이게 만약 하나 우리나라 여기 여의도의 건물 하나가 미사일 맞아 보십시오. 강남에 있는 강남 건물 하나. 그럼 그게 1조 5천억 가치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 폭락에다가 거기 뭐 보험에다가 뭐 하고 뭐 인명 피해까지 하면 그거는 거의 10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금액으로만 하면은 너무나 이 비교하기가 곤란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한국 경제가 지금 예산도 얼마나 됩니까? 600조 원이 넘는 나라가 충분히 더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산 뭐 원유라든가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데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세계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를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계속 공약하잖아요. 화석연료 뭐 그런 장애물 다 없애고 그렇게 되면은 1배럴당 10달러 아니면 5달러만 낮아져도 미국산으로 하면 그 충분히 10억 달러, 20억 달러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그 100억 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100억 달러 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죠. 대통령이었다면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자기 자랑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100억 달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웬만하면 들어주면 됩니다. 네. 좀 들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얻을 걸 잘 해야죠. 얻을 걸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제조업에서만 우리가 뭐 미국하고 해서 그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디벨롭 돼야죠. 그죠? 그쵸. AI라든가 또 원자력이라든가 지금 이게 좀 가시화되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진짜 이 더 첨단의 기술, 그 첨단의 테크놀로지와 접목이 돼서 미국에 우리가 전수를 받든가, 그죠? 같이 아니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반도체 HBM 같은 것을 또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그쵸. 사실. 그래서 네. 중국은 만들지도 못하고 중국의 공급망에서 없는 것을 우리가 해서 새롭게 공급망을 만드는 그 한국이 이 자유주의 국제 진영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린치핀 국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미국도 도움이 되고 미국은 우리가 이제 윈윈이 되는 거죠. 미국은 방위비도 좀 더 내주고 또 필요하면 이 대만 문제가 사실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대만에 이제 이 한국 사실 한반도보다는 대만을 둘러싼 2027년에 그때까지 전쟁 준비 다 끝내라고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우리 한국군이 단지 이 휴전선과 북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 약속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약속해 주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정부는 너무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어. 왜?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은 너무 무섭고 큰 나라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정부 외교관들은. 그게 아니라 좋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중국이 중요하고 그런 나라지만 우리의 현재까지 혈맹이고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과 같이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 안미 경중은 30년으로 족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야 그래 한국은 진짜 우리의 진짜 이 영원의 친구고 진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트럼프 스스로가 너무 감격할 겁니다. 그러면 100억 달러 아니에요. 야 한국은 뭐 10억 달러 좋아. 나머지에서 우리가 서로 더 잘하도록 하자. 진짜 이런 큰 딜이 큰 딜을 해야죠. 트럼프의 마음과 영혼과 가슴을 사로잡는 네. 그런 우리의 프로포즐, 빅 프로포즐, 빅 딜 이런 걸 해야죠.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기회를 얻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희달 교수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